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기출이론 4번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28페이지인데 먼저 핵심 포인트 토지의 자연적성이 중요하죠. 이제 자연적성은 토지가 자연적으로 본래부터 원래부터 나타나는 특성이다라고 하는데 몽땅 다 시험에 나오죠. 근데 그 중에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비중이 크고 나머지도 물론 출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지의 인문적 특성. 인문이란 것은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걸 인문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그 인문학 강의 이런 거 있잖아요. 인문학 강의. 인문학 강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을 경제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문적성은 다른 말로 경제적성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등등등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토지의 자연적성을 보는데 체계를 잠깐 좀 볼게요. 체계. 자, 토지는 이제 자연적성도 있고 이제 인문적 특성도 있죠. 토지의 자연적성이란 것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 영속성 이런 건데, 자, 어디 움직이지 않는다 토지가 맞죠, 당연히. 근데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데 토지는 토지 스스로가 자기를 못, 저기 다시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데 토지는 인간이 토지를 못 움직이게끔 꽉 묶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토지가 원래부터 움직이지 않는 거였죠. 자연적으로. 그래서 선천적이고 불변적 고정적인 특성을 지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다음 인문적성은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어떤 필요 목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 뭐 용도의 다양성, 토지를 분할하거나 또는 하필 붙이거나 쪼갤 수 있는 또 상대적인 위치가 변하는 위치 가변성 이런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후천적이고 유동적이고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 가변적인 특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토지 특성은 이렇게 방금 본 것처럼 자연적성과 이문적성이 있는데 시험은 거의 절대적으로 자연적성이 시험에 중요하다. 이렇게. 자, 어디 기출 이론 두 번째 토지의 자연적성. 먼저 가장 이제 대표적인 특성이 부동성이죠. 부동성. 부동성은 다른 말로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 이렇게도 표현하죠. 자, 볼까요? 일반 재화는 A 지역과 B 지역이 있다. 만약에 자동차가 있는데 K7 자동차가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A 지역 사람들은 K7 자동차를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해. 남아. 근데 B 지역은 부족해. 그러면 남는 것을 B 지역으로 또 B 지역에서 만약 뭐가 남는다 그러면 A 지역으로. 그래서 일반 제한은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 간의 이동을 통한 조율이 가능해요. 예. 근데 토지는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 간의 이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 그래서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이 모든 지역이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인구가 집중돼 가지고 땅값이 비싸 가지고 투기 현상이 나타나. 부족 현상이. 근데 어떤 지역은 자꾸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니까 토지가 남아요. 예, 그래서 지역 간의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서로 다른 지역 시장, 국지적인 시장이 나타난다. 지역과 국지와. 다음. 시 토지가 있어요. 근데 도로하고 안 붙어 있어요. 맹지야, 맹지. 맹지입니다. 근데 이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외부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맹지였는데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서 대로변의 토지로 바뀔 수도 있어요. 따라서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지역에서 어떤 이 토지 가치를 이렇게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인 어떤 선호되는 어떤 그런 외부 환경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토지 인근에 혐오 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죠. 그런다 하더라도 토지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요. 그걸 갖다가 외부 효과라고 이야기해요. 외부 효과. 그러니까 토지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토지는 움직이지 않아서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지역으로부터 끊임없이 좋은 영향도 안 좋은 영향도 받기 때문에 감정 평가 시 토지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토지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주변 지역을 분석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성의 특성은 다양하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현상 및 부동산 활동이 지역마다 서로 다르더라. 국지와 지역화. 그리고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전국의 시장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서로 다른 시장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런 시장을 부분 시장 또는 하위 시장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음.
토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 효과가 나타나. 그러니까 감정평가 시 토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주변 지역의 상황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성 또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과 토지는 인접해 있으니까 외부 효과에 의한 지역 분석이 요구되더라 등등등. 다음 이런 용어 한 번씩 나오죠. 물론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지만 토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임장활동이란 것은 직접 가서 확인한다 이거죠. 토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음 정보활동. 토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토지와 그 지역에 있는 그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려면 또 역시 그 지역 가서 정보활동을 또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 가볍게 한번 읽어두시고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1번과 2번이 가장 잘 나오죠. 네. 부증성. 가장 강조하는 특성 중에 또 하나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부증성은 토지는 비생산성, 면적의 고정성, 유한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볼게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 이제 공급 곡선이란 것은 공급의 모습을 보여주는 곡선인데 일단 볼게요. A 지역의 토지 총량은 100만 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A 지역에는 농지도 있고 택지도 있고 임지도 있어요. 그래서 30만, 30만, 40만 다 더하니까 얼마예요? 계산기 안 써도 되겠어요? 100만 제곱미터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그래서 A 지역의 토지 총량이 100만 제곱미터래요. 100만 제곱미터. 근데 만약에 A 지역의 땅값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100만 제곱미터. 근데 A 지역에 수요가 증가해서 땅값이 2만 원으로 비싸질 수도 있죠. 그래도 A 지역의 토지 총량은 얼마죠? 100만 제곱미터. 땅값이 5,000원으로 하락할 수도 있죠. 그래도 토지 총량 얼마? 100만 제곱미터. 따라서 A 지역의 토지의 총 물리적인 양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항상 양불변이죠. 이 점을 연결해 보면 수직이 되거든요. 수직. 근데 이제 곡선 옆에 S, 공급이 S죠. 서플라이. 그래서 곡선 옆에 S가 붙으면 공곡선인데 토지의 물리적 공곡선은 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양불변, 수직이라 이겁니다. 수직, 양불변. 그래서 이제 수직을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완전 비탄력적. 아무리 가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양은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 완전 비탄력적. 그러면 수직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불변.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절대 불가. 네. 그런데 경제적, 용도적. 그런데 이제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인간의 필요에 맞게끔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 보니까 밑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 A 지역으로 인구가 막 유입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A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어떤 상업시설, 더 많은 어떤 주거시설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개발해야 돼요. 그럼 택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A 지역의 택지 양이 30에서 50만 제곱미터로 늘었어요. 그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늘었어. 20만 제곱미터가. 그런데 A 지역의 택지양이 늘었는데 늘어난 택지양은 다른 지역에서 뜯어온 것이 아니라 이 A 지역 내에서 뭔가 변화가 생겼대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야 되다 보니까 농지 30만 원에서 10만을 택지로 전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가 20만 원에서 10만이 줄었어요. 임야도 40만 원에서 10만이 줄어가지고 30만 원 줄었어. 그럼 결국 택지양이 20만 제곱미터 늘어났는데 늘어난 택지양은 결국 이 지역 내에서 농지가 10만이 줄어서 10만이 임야도 10만이 줄어서 그래서 택지양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20, 30, 50 하니까 A 지역의 물리적인 토지 총량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보면 우리 택지라는 용도 하나만 놓고 볼게요. 택지. 원래 A 지역의 택지양은 제곱미터가 10,000원일 때 30만 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택지 수요가 증가해서 택지 가격이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상승하면 택지란 용도의 공급량이 30만에서 50만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30에서 50 늘어났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돼.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이제
우상향하는 형태를 띈다라고 해요. 이제 볼게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니까 우상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점에서 1에 한번 가볼까요? 택지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용도를 택지로 전용해서 택지의 공급량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우상향이란 것은 공급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택지라는 용도의 공급 증가는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부증성이란 것은 토지의 물리적인 양이 늘어나지 않는 건데 여기는 택지의 양이 늘어났네. 그럼 이 지역에서는 부증성의 예외가 나타나는 것이냐?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부증성 예외는 없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 총량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죠. 단지 택지가 늘어나긴 했는데 택지가 늘어난 것은 부증성 예외가 아니라 이 지역 내에서 다른 용도 토지가 줄고 그만큼 택지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토지의 용도를 바꿔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제적 공급이 나타날 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증가한 건 아니에요. 따라서 절대로 부증성의 예외다 이런 소리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고요. 다음. 자, 토지에는 생산비 법칙 적용 불가. 자, 생산비 법칙은 뭐 특별한 거 아니고요. 일반 제한은 생산비를 투입해서 그 양을 막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생산비를 투입한다 해서 토지의 물리적 양 자체를 늘릴 수는 없어요.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뭐 수직. 다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용도를 저렇게 저런 용도를 저렇게 그 지역 내에서 토지 용도를 바꿔서는 경제적 공급만 가능할 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다 이거죠. 다음. 부동산 활동이 있어서 최유효 이용에 근거가 된대요. 이제 최유효 이용이란 것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고로 유효하게 어울리게 잘 이용하는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부증성? 만약에 부증성이 없다면 인간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의 양을 충분하게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면 굳이 토지 이용을 할 때 정부가 규제하거나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최유효 이용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대충 쓰고 버려두고 또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러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주어진 한정된 토지 가지고 잘 이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최유효 이용인데 최유효 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토지의 특성은 부증성과 함께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최유효 이용이 근거가 된다. 이런 표현들이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네, 다음. 이제 3번.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그대로인데 인간의 수요는 자꾸 늘어나니까 희소성이 증대돼. 그러니까 땅값이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땅값이 계속 오르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이 땅에다가 건축 자본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건물을 높게 지어야 되겠죠. 특히 도심 지역이. 근데 이 토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토지도 똑같이 이용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도심지는 고층 건물들이 모일집자, 빼곡하게 밀집돼 있는 집약적 이용이 나타난다라고 하고요. 인간의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이제 토지는 더 이상 그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커짐에 따라서 독점 소유 욕구가 나타나겠죠. 그에 따라서 지대, 토지 임대료, 지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이제 토지 공개념이란 것은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토지 공개념인데 토지에는 사회성과 공공성이 내포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절대적 소유권, 상대적 소유권이란 말이 있는데 자 상대적 소유권만 인정하죠. 절대적 소유권이란 것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가 절대적 소유권인데 토지 소유권은 공법의 규제를 받죠. 공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개인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상대적 소유권만 인정한다라고 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다음 영속성. 영속성은 토지는 이제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가 영속성이죠. 그래서 보니까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니까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좀 우리가 나중에 좀 더 배우면 감가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절대로 그 물리적인 양이 없어지지 않아. 물리적 감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감가는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왔던 표현들을 보니까
경제적 강가는 다른 말로 외부적 강가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없어지지 않지만 이 토지 외부에 혐오 시설이 들어서면 그로부터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겠죠. 따라서 경제적 강가는 발생할 수 있고, 다음 한 필지의 토지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항상 그대로인데 물리적인 양은. 근데 한 필지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너무 토지 건물이 언밸런스하게 땅은 조그마한데 건물이 너무 크게 져가지고 주차 공간을 확보 안 된다 등등등 한다면 토지 건물이 부적응 상태라면 그로 인해서 상호 기능 발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감가상각이 배제된다. 아무 말 없으면 우리는 물리적 감가를 말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그러나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어떤 형태의 감가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접근은 곤란합니다. 네. 다음. 토지는 이용원이 존재하니까 장기 투자가 가능하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관리 뭐 하든 다 장기적 관점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 운영을 통한 소득 이득과 나중에 처분을 통한 자본 이익도 얻을 수 있고, 또 토지는 이용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쓰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는 임대차 시장도 발달할 수 있다. 이제 수익하는법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뒤쪽에서 다시 배우는데 토지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 직접하는 법을 적용하고 건물은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직선회수법, 직선법을 적용한다. 이거는 감정평가파트에서 나중에 점검하면 돼요. 4번.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일반 제한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계속 만들어. 그래서 아니 소비자들이 다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있는데 왜 계속 만드냐라고 했더니 공장 주인이 그래요. 현재 쓰고 있는 이 물건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쓰면 금방 부러지고 찢어지고 없어진다. 그러면 금방 소모가 되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또 사러 오지 않겠느냐. 그걸 대비해서 재생산을 한대요. 그러나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없어진다라는 가정하에 적용하는 이론 자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일반 제어처럼 생산비를 투입해서 다시 만들어낼 수 없대요. 그래서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부증성 때문에 재생산 이론을 적용하는 이론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타 이제 5번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서비스로 나오죠. 뭐 장기적 배려가 요구된다, 자산으로서 가치가 인정된다, 관리 활동의 범위가 확장된다 등등등 가볍게 읽어주시고요. 네. 개별성. 자, 토지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게 개별성이에요. 일본 토지를 매입해서 주유소로 하려고 그러는데 도통 일본 토지 소유자를 못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일본 토지를 물리적으로 대신 교체해서 쓸 수 있는 토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세상에 일본 토지랑 똑같은 건 없거든요. 난감해. 일본 토지를 매입해서 주유소를 해야 되는데 일본 토지 소유자를 만날 수가 없네. 난감하네. 그러면 일본 토지를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데 보니까 이 근처에 5번 토지가 도로하고 붙어 있는 폭도 충분하고 면적도 충분해가지고 주유소 용률이 적당해. 그러면 1번하고 물리적으로 똑같진 않지만 용도적, 이용적인 측면에서 대체 사용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어디? 개별성. 대상 토지와 다른 토지의 비교를 어렵게 하죠. 똑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상분간 대체 관계가 제약되는.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비대체. 하나 용도적 관점에서는 대체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여기 좀 제일 잘 나오죠. 일물일가 법칙이 미적용. 자, 일물일가란 것은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인데 토지는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제어처럼 일물일가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네. 뭐 표준지 선정 곤란 이런 것도 있고요. 뭐 4번도 있고. 다음 5번 볼게요. 5번. 토지는 물리적 관점에서는 전혀 공급이 나타날 수 없죠. 근데 이제 용도적 관점에서 보면 대체적인 이용이 가능하긴 해. 근데 이제 그것도 개별성 때문에 완전히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용도적 관점에서 대체 사용도 좀 제한될 수밖에 없죠. 일반 제약하고는 달리. 그래서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이 가능하더라도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뭐 그 정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이제 2번과 1번 정도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개별성. 다음 인접성. 토지는 서로 연결돼 있고 인접해 있더라. 인접성. 연결성. 얘는 좀 약간 사이드죠. 그래서 이제 어디 토지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접 토지와 협동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또 토지는 서로 이렇게 인접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적도 상에 보면 토지의 경계가 이렇게 선으로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가보면 토지 경계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내 땅을 침범했느니 그렇지 않는지, 그래서 이제 어떤 소유와 관련된 경계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토지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접 토지가 개발되면 내 땅값도 오르니까 뭐 개발이익 환수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고. 요거 여러분 위해부역과 지역 분석 근거 조금 전에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전에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예. 아까 부동성 하면서 했죠. 똑같이 나와요. 토지는 부동성 움직이지 않고 토지는 인접성 인접해 있으니까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지역으로부터 좋은 영향이든 안 좋은 영향이든 끊임없이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시 토지 가치를 평가할 때는 토지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지역의 상황들도 분석을 해야 된다.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 어디 이제 우리 32회 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토지의 자연적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기억.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이 되고, 그렇지. 우리 공시 방법이요. 동산은 움직이는 물건이라 동산은 점유죠. 근데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등기잖아요. 등기.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되는 공시 방법의 차이. 일반 재화와 부동산 재화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부동성이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과 관련된 게 부동성. 이거 틀렸고요. 자, 일단 이런 박스 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박스 문제 나오면 이제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걸 다 풀지 마시고 하나씩 걸러가는 것이 좀 안전할 수 있어요. 숙달 시키면 시간도 별로 안 걸리거든요. 일단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안 돼요. 1번, 2번 아웃. 근데 여긴 2개만 아웃인데 어떤 건 하나 풀면 막 3개가 아웃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니은. 부동성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지 않으니까 임장 활동과 지역 분석이 요구된다. 이거 니은 맞죠? 니은이 들어가야 되니까 니은이 없는 5번도 아웃. 디귿. 이제 딱 보니까 한 놈은 디귿이 있고 한 놈은 디귿이 없죠. 그러면 디귿 하나만 이제 잡으면 되겠죠. 부동산의 수요 공급 수급이 불균형. 균형 가격의 형성이 어렵다. 이거는요. 공급이 빨리 대처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급이 늘어날 수 없는 이제 부증성 때문에 부증성. 인접성이 아니라 부증성. 틀렸죠?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거 틀렸다. 그럼 답은 4번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는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 보니까 3개를 풀어야지 답이 나왔지만 어떤 경우는 2개만 풀어도 그냥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씩 걸러나가면 좋아요. 뭐 답은 4번이지만 리을도 해볼게요. 개별성. 똑같은 게 어렵다. 개별성. 그로 인해서 일물일가 적용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배제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게 없다 보니까 토지 시장에서는 완전한 대체 관계가 안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예.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자, 31회 거 문제 보죠. 31회.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개별성, 부증성, 부동성, 영속성 이렇게. 토지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돼요. 시장의 불안전성과 관련된 것은 부동성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부증성도 부동성도 다 토지의 특성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부동성도 마찬가지.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역별로 어떤 교류가 안 돼서 조율이 안 되니까 그것도 이제 시장이 불안전하게 되는 거고. 부증성도 마찬가지예요. 필요로 하는데 그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 없으니까 그것도 시장이 불안전하게 되는 거고. 개별성도 마찬가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역시 상품 간의 대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전한 시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다 이제 상관이 있어요. 이건 기억은 일단 맞고요.
두 번째 니은 부증성 집약화. 자,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더 이상 늘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개발 소유권 자꾸 늘어나. 그 땅값만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고층 건물들 빼고 가게 밀집시켜서 짓는 집약적인 용 맞고요. 네. 다음 디귿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에서 임장 활동의 필요성 근거된다. 예, 디귿도 맞죠. 디귿도. 예. 자, 근데 조금 전에는 제가 이제 하나 풀고 하나씩 걸러내고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 문제는 그냥 박스 안에 있는 걸 거의 다 읽어야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떤 것은 하나, 기억 하나, 어떤 것은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지문이.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 풀고 하나씩 정리해도 제대로 답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끝까지 그냥 다 풀고 가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토지는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에서 감가상각의 필요성 근거된다? 아니지.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니까 영속성 때문에 감가상각이 배제돼. 왜? 토지는 여러분 상각이라는 게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는 비상각 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필요성이 근거되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이 배제된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니은 틀렸죠. 그러니까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세 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네. 이제 기출이론 3번 토지의 인문적성. 자, 근데 토지의 인문적성은 본문 내용 자체가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용어 정의만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 정도만 대충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이제 전에 우리가 이제 전 강좌 때 이제 후보지 이행지도 배우고 그랬었거든요. 전에. 그래서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뭐 후보지 이행지처럼 A란 용도에서 B란 용도로 C란 용도로 용도를 바꿔서 이용 가능하잖아요. 그게 바로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근데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혹시 기억나실까요?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고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더 이상 증가시킬 수가 없으니까 주어진 조건 하에서 토지는 최유효 이용에 맞게끔 이용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예,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고요. 토지는 필지를 합칠 수도 있어요. 쪼갤 수도 있대요. 그래서 병합 분할 가능성. 이제 그냥 용어만 아시면 되는데 이제 공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더 뭐가 나올 수 있죠. 토지를 쪼갤 수 있는데 그 용도별 최소 면적 기준 있잖아요. 뭐 주거 지역 기타 지역이 60제곱미터, 뭐 상공업 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 지역은 200제곱미터인가 아마 그렇죠 아마.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토지 용도에 따라서 토지를 쪼갤 수 있는 분할할 수 있는 최소 면적 기준이 있고 그러는데 뭐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오고요. 그냥 이 정도 감만 잡으시면 돼요. 토지를 분할 쪼갤 수는 있긴 있는데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토지의 분할이 가능하다. 뭐 그 정도 둥그렇게 그냥 살짝 듣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위치 가변성은 어떤 거냐면 토지의 물리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외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상대적인 유용성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건데 한번 볼까요? 요 A란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A란 토지가 전에는 뭐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A란 토지가 전에는 이렇게 조그만 길 옆에 이렇게 있었어요. 길 옆에 이렇게 붙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큰 도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기 신도시가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이 도로를 확장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A란 토지 앞에 있는 토지를 이 토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여기에 8차선 도로가 이렇게 들어서 버리면 A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외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갑자기 금싸라기 토지로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위치 가변성인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역시 이제 시험에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중요하죠. 네. 자, 우리 기출 끝장 볼게요. 23회 문제. A 아파트 인근 지역에 주변 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섬에 따라서 A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현상은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성 중에 누구와 관련돼 있냐? 자, 볼게요. 토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공원도 없었고 할인점도 없어가지고 이용이 불편했는데 외부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예전보다는 지금 훨씬 더 좋은 토지로 바뀌었죠. 외부 환경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가 변했다. 그래서 답은 이것은 그냥 부동성과 위치 가변성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네. 자,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도 간단하게 좀 볼게요. 다음 내용에 모두 관련된 특성은 토지의 특성은 자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 하면요. 용도의 다양성과 부증성이에요. 토지의 이용과 전환이 가능하다. 우리 후보지 이행지 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꿔 쓸 수 있다는 것은 용도가 다양한 거죠. 부동산의 가격은 다양한 용도를 통한 그 이용에 따라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나온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보니까는 결국은 토지는 어때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다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토지의 특성을 봤는데요. 토지의 특성은 뭐 그냥 100%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토지의 특성은 이 토지의 특성 파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수요 공급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또 그렇게 딱히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래요. 네, 자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강좌 때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